촌놈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그래도 좀 제가 관상학적으로 좀 뷰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놈스럽지는 완벽하게 촌놈은 아닙니다. 촌놈스럽지는 않고 약간 이런 자리에 어색한 분위기는 분명히 제가 우리 도실장님이 뭐가 필요나 해서 지금 이거를 하나 띄워달라. 이 사진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야기를 제 신상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군 상승기의 현상과 그다음에 애언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제 소견만큼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배워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지 이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갑자기 부여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화재가 났는데 뛰어들어가서 어머니 영정도 아버님 영정도 갖고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족보도 갖고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그거 어떻게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막 불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먼저 딱 집사람이 와서 이제 나를 데리고 갔는데 병원을 가니까 없는 병이 별로 없어. 아주 많은 신체 저항력까지 면역력까지 싹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안경을 벗게 된 이유가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눈도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니까 50년 만에 안경을 벗은 거예요. 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당뇨까지 해서 이 도실장이 이제 전화할 때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빨리 나서야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태우러 온 겁니다. 그 요즘 제가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그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바꿨죠.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인명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은 제처다. 마누라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마누라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태평한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연세도 이제 대부분 80 다 되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우리 마누라가 뭔 말하면 괄목상처합니다. 그러니까 눈 씻고 귀 씻고 자세히 잘 들어야지 그 말 안 듣고 끈들끈들 했다가는 그저 복잡한 사람. 그저 62 이순이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귀에 순하다는 얘기잖아요. 마누라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순 해야 돼요.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그러려니 하고 웃으면서 들어야지 반항하면 안 됩니다. 또 고이라는 말도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오래 살아서 희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로부터 나이 70 넘어서 마누라한테 반항하는 놈은 드물다. 그래서 더 힘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가서 사모님한테 진짜 잘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이 마애불이 어떤 거냐면 이 선운사, 고창 선운사
제가 고창이잖아요. 이 선사 마에서풀입니다. 도솔암 뒤에 있는 마에서풀인데 일반적인 그 섣불과는 좀 다르게 이목구비가 확 드러나요. 근데 이 마의 섣불이 조성된 것이 백제 위덕왕 때니까 서기 500년 때예요. 그러니까 검단선사가 성사를 만들고 마의 섣불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도례가 그 김수로 왕의 허황호 왕비기가 인도에서 김해 앞바다로 오는 것은 서기 48년이에요. 서기 48년. 그 다음에 384년에 마라난타가 법성포로 옵니다. 근데 영광, 법성포, 고창 이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384년에 들어와서 서기 500년에 만들어진 조성된 불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가만히 중국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제갈공명이 오자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23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마의에 의해서 조조의 위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사마의 진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 도래의 시기를 놓고 보면은 이건 거의 이제 5호 16국 시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손자보다도 손자나 오자선에 하는 그 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서기 전 AD 4세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보다 400살 정도 나이가 어리시고 석가모니는 오자서나 손자보다 더 나이가 어려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가 손자인 손빈이 활동했던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나오니까 384년. 그 다음에 신라가 국교를 할 때가 57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지금 조성된 마예불 속에서는 가장 나이가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띄웠냐? 문제는 저 감실입니다. 올라가셔서 찍으시고. 네. 요게 감실이죠, 요게. 아시다시피 감실에는 그 부처님 조성할 때 그 배 속에다 복장이라고 하죠. 그 배 속에다 귀한 물건, 무슨 금물로 쓴 법화병이나 뭐 한 이런, 때로는 이제 더 좋은 것도 넣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보물을 넣는 장소를 감실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예불에 감실이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 마예불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뭘 집어넣느냐? 하얀 부분이 회거든요. 회. 뭘 집어넣냐면 이게 여기다가 비결서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서기 500년 무렵에 검단선사가 비결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비결서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겠죠. 정감록이나 뭐 개왕유록이나 하는 그런 종류였던가 봐요. 그 뒤로 이 감실이 한번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냐면,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서구라는 분입니다. 이서구라는 분은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시기에 이제
관을 했던, 목민관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서우라는 분이 그냥 뭐 여타의 관련 틀리는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정약용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상당히 그분이 머리가 영리했던가 봐요. 아주 대한민국 조선조 제1의 천재라고 이렇게 하는 정약용이 통감, 즉 강목 52권을 들고 절에 갔는데 10일 후에 내려오더래요. 이서구 그분이 너 그것을 다 읽었느냐? 읽었다는 거예요. 그 강목이 뭐냐면 중국 역사사입니다. 그걸 이거 10일 만에 52권짜리를 다 읽었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대단하죠. 그 이서구라는 분이 전라도 관찰사를 하면서 얘기를 연 겁니다. 여니까 그 첫 장에 이걸 여는 놈은 이서구렸다. 전라 감사 이서구렸다. 그런 내용이 써져 있고 또 벼락이 치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닫고 갔어요. 182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서구 그분이 1827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 7년 전에 관찰사를 하면서 와서 참 뭐들을 열어봤을 거예요. 열어보고 놀래서 닫고 갔는데 이게 또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면 1892년에 열립니다. 1892년에 누가 여냐면 그 동학 손화중이가 열립니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도사도 한 명 데리고 가고 했으니까 열고 이것이 열리면서 가져가죠.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1894년 이거 연후 2년 후에 동학혁명을 일으키죠. 전봉준과 함께 같이 손아주. 이거 열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이 좀 호사가 될 속에서 있었던가 봐요. 확실히 동학혁명 이후에 나라가 망하죠. 일본군 들어와서. 이제 이 이야기예요. 참 500년 시대의 저 얼굴은 아마 백제인의 얼굴 같은데 그 세월이 지날 동안 이렇게 마모가 안 되고 풍화되지 않고 저렇게 뚜렷한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기가 막히게 이 감시에 들던 애언이 뭐겠느냐 하는 문제죠. 애언이 라는 게 그 민족의 소망일 겁니다. 우리 민족도 참 애터지게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만큼 참 희노애락을 역사 속에 담고 살아온 민족은 없을 겁니다. 무려 200여 차례에 대한 외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반도의 나라에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홍수를 맞고 햇빛 짱짱한 날이 오면은 가뭄 들어서 죽고 아주 우리 민족은 애언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애언들이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정강록의 정도령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뭐 도성비결, 토종비결, 비결서 내용도 한번 이거는 봤고 그 다음에 격암남사고 그분.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은 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이야기들이 이제 정강록의 정도령은 이제 일테면 구세주라고 생각해봐야죠. 우리 민족을 구할 인물. 근데 어느 시절에 또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태어나 있다.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애언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아류들이 태어나죠. 영조 때
그 금서, 정강릉이 금서가 됐어요. 그 금서를 할 때 함께 싸잡아서 이렇게 다 없애버리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10여 건 되더라고요. 예언상. 근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민족의 부흥을 얘기해요. 전부 다. 최근자의 예언이 뭐냐면 이 타너스님. 그 다음에 바로 앞서서 있던 예언이 바로 뭐냐면 그 진안 마이산의 이감용 처사. 이감용 그 양반. 그 양반은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제 산으로 들어가죠. 마이산 속에서 수도를 하면서 이 민족의 부흥과 영광을 생각해요. 그 양반은 그 배운 양반 아니에요. 그냥 농부예요, 농부. 아무것도 뭐 글자 하나 모르고 배운 바 없는 농부인데 기원을 위해서 들어간 거죠. 마이산. 그래가지고 그 탑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무도 못 읽는 신서를 남기죠. 그 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분의 손주대에 누군가 자기 자손 중에서 해석하는 이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평소 그 신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예언하신 분도 예언한 내용도 우리 민족의 부흥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바로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타노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타노스님이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진짜 대체나 그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 잘 된다요. 그래서 왜요? 우리 후손들이 얼굴을 좀 보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인데 노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군대도 전쟁도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민족의 흥망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손들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라고. 관상을 한번 봐라. 얼마나 예쁘냐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 사진을 보시면 그분들 얼굴이 그런 빈상이 없어요. 특히 어디가 변했냐면 요 코. 이걸 이제 관상학에서는 중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코가 잘생기면 다 잘생겨 보여요. 코가 못생기면 다 못생겨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들 성형수술할 때 코부터 먼저 잡아요. 그거 관상 아는 분들인데 이거. 근데 어디가 또 다르냐면 코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눈과 눈 사이 여기인데 여기가 옛날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여기가 다 죽어요. 이 관상학에서는 뭐냐면 부모 복 없는 애들 관상이 그렇어요. 아주 어렸을 때 고생 찐나게 하는 관상도 역시 여기가 다 죽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라졌어요. 달라져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 애들 큰한 애들 보면 콧대 바르고 진짜 예뻐요. 우리나라 잘 되는 것은 이 예쁜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한류죠. 방탄소년단, 뭐 H.O.T, 블랙핑크. 이거 진짜 어쩌면 그렇게 다 잘생기는 건 몰라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 잘생긴 것은 참 어디 한번 트롯 경연대회 남자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노래도 잘 부르지. 진짜 참 제가 한번 육군사관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적적 속에는
오래도록 전교적으로 써왔다는 거. 이제 그러죠. 2002년부터 전교적으로 써왔으니까 22년 됩니다. 근데 그 22년을 전교적으로 끝까지 싸우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정자기가 누구냐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한번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당시 육사애들 얼굴 보니까 와, 욕심나고 머리 좋고 잘생기고 몸까지 좋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대한민국 이끌고 가고 있어요. 중국 애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아시아 계통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건데 비슷하기는 완벽하게 다른. 중국 애들은 여기를 호주변의 요 가운데를 보면은 이거는 빈상이에요, 빈상.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콧대 쓰고 발에 쓰고 여기가 확실하게 들어갔다. 저 얼굴처럼.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인, 아이고 저거 중국인이다. 금방 알죠. 여기만 보면 돼. 같은 아시아 계통이 아니죠. 중국인들 지금 환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진핑이 문제인데, 뭐 이건 뭐 중국이 망하네 마네 그것이 뭐 흥미로운 소재지.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는 애교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참고죠. 시진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시진핑에 대한 애언도 있어요. 그 추배도도 있지만 철판도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중국의 미래를 하는. 만약에 그 폼이 있으면 한번 철판도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철판도를 보면요, 참 이럴 수 있나. 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그림이 새가 날아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모두 5마리인데 4마리는 약간 검은색으로 날아가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새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절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고 죽는 떨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중국이 현재 그 몇 명이 지금 주석직을 맡았냐면 모두 5명이에요. 시진핑까지 모택동 등선병에서 뭐 후진타오 5번째거든요. 5번째 마지막 새가 피를 흘리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숫자를 보면요, 숫자가 깃 우자에 오케이. 쭉 내리면 그 그림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여기. 네 마리 날아가죠? 후진타까지 날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 오른쪽 여기 붉은색으로 있죠. 붉은 피가 흐르는 색, 하얀색. 근데 그 숫자를 보면요, 습금평이죠. 시진핑이 아니라 우리 말 발음하면 습금평. 그 숫자가 우리가 연습할 숫자예요. 그 깃우자에다가 흰백자 쓰고, 그러니까 하얀 빛이라는 뜻이죠. 이 새만 하얀색이에요. 습금평 얘기하는 거예요. 습금평의 예언인데, 습금평 시진핑 이후로는 없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시진핑을 마지막에서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끝난다는 얘기는 그 장자석이라는 어느 해 그 중국 귀주 어느 골짜기에서 그 산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돌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망이라는 글자가 여기 써져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하죠? 그럼 시진핑이 언제 죽을 것이냐? 저도 죽어야죠. 지금 시진핑이가 53년생이니까 이제 72세 겁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은 언제 죽느냐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이름을 쳐다보는데 이렇구나. 시진핑의 마지막 평자가 문제가 됩니다. 평은 뭐냐? 그 평평할 평이 짜자가 평평할 평자예요. 네, 평 이렇게 평평한 평자예요. 요거 가만 보니까 여기다 그 의미를 감춰놨더라고요. 이건 이제 위에 있는 이 선은 땅 밑을 얘기해요. 땅 밑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평자에 요게 뭐냐면 여기 18자예요. 10자에다가 전북에 찍혀 있으니까 요 6이 8이에요. 18 연이 지나면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시진핑이 2014년 3년에 주석직에 올라요. 2014년에 지금 2024년이니까 2번 연임하고 한 번 더 오고 있잖아요. 아예 연임 제도를 없애갖고 이제 말고 닳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년째니까 18년이면 7년 남은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이거 연임 끝나고 한 번 더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끝난 무렵에 중국이 굉장히 싸우겠죠. 그거 안 싸우겠어요. 그거? 지가 지 멋대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3연임도 하고 4년까지 해. 그 4연임할 때 18년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에 너도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참 도둑놈들이죠. 뭐냐 달리 말할 것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말만 해도 빈 집이 1억 3천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경제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누가 망쳤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게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이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헝다부터 모여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 부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진핑이가 만들어놓은 위기지 세계 경제가 잘못돼서 중국 경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저 생산 공장 같은 데는 얼마나 대출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부동산 이거 잡아야 쓰겠다는 마음 먹고 지금 다 부동산에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들 어쩌고 그거 산 사람들. 중국은 아파트 값을 미리 다 내놔야 돼요. 아파트 다 주고 1억 원, 2억 원 주고 난 뒤에 칸만 만들어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자기가 다 만들고 넣어야 돼요. 미리 다 돈을 내놓고 살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팔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애 터지게 대출 받아갖고 그 한 사람들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5천 이하이면 상당히 잘 받는 봉급쟁이라고. 5천 이하. 5천 이하 해봤자 190원 도박이 5회가 있고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90만 원이나. 그거 갖고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그거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걸 이제 다 더더군다나 또 부실공사는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집은 사라지고 돈은 사라지고 이러니 인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외국이고 오시고 가는 우선 저 살아야지. 그게 무슨 얼마나 더더군 외국 기업들 다 도망가잖아요. 뭐 반간법, 반간첩법, 여차하면 잡아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나라를 보면 알죠. 기업들 딱 들어오라고 막 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잘 꼬셔서 들어가면은 돈 뺐지, 기술 뺐지, 그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물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 그거 주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갖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돈 뺐고 기술 뺐고. 그리고는 이제 애국운동이 해본 거예요. 애국 소비운동 나오거든요. 중국산만 사고 다른 거 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물건 안 사고 삼성도 그랬고 그렇게 갖고 이제 쫓아내버려요. 돈 빼고 기술 빼고 상품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된 나라가 잘 될 까닭이 없죠. 지금 이 경제 위기는 시진핑이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인미 봉기가 일어나게 생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통일과 민족 부흥의 시기에는 반드시 들어갔죠.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은 참 이게 뭐 우리나라가 빨리 뭐 준동하고 아주 개판을 친다 하더라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실은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통일이 이후의 그 문제는 당연한 거고 민족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민족 분단 현실이 꼭 비극이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봐요. 어떤 다른 면에서는 민족 분단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일본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일본이 가장 일본도 미래를 생각하고 다 그 애들이 동경대 애들이 뭐래 잘난 놈들이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 일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풍요에 젖어버렸으니까. 풍요에 젖어버리고 세상에 일본이 갖고 있는 땅을 다 팔면 미국도 사본다고 그렇게 할 정도 있으니까 세계 경제 대국 2위를 차지했던 일본 아니에요. 그 풍요에 젖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편안하게 잘 살려고 안 싸우려고 민족의 경이 자꾸 약화되죠.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많이 우리가 분단이 안 되고 통일되어서 자유민주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군대 가려고 했어요? 지금 일본이 자위대를 뽑는데 오는 놈이 없어요. 누가 가서 총 들고 훈련받고 젊은 청춘 부러워 살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포탄 쏘면 그거 보면서 더 벌써 반적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싸우면서 일했잖아요. 한 손으로 싸우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정신을 갖도록 한 것이 민족 분단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사포가 있다. 저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 1, 2, 3, 4, 5, 6, 6까지 만들어냈어요. 방사포 전체 때려보시라.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만들어냈어요. 천안함 폭침이었다.
그러니까 당장 잠수함,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같은 잠수함이 없다고 합니다. 재래식 잠수함 중에. 미군이 항모도 견칭할 정도로 나중에 딱 훈련 끝나고 나와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 잠수함이 섰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드론 띄우니까 우리가 당장 만들어내는 것이 레이저 무기 아닙니까?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이제 F-16이나 F-35하고 장난치니까 좋다, 우리도 전투기 만든다 해갖고 지금 전투기 만든다 했잖아요. 이러잖아요. 깨어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민족 분단을 꼭 비극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기업들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기업 보국을 했던 겁니다. 바로 삼성과 이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정주행. 우리가 만약에 풍요에 젖어서 배부르고 있으면 노마골 났을 것이고, 지금은 일본골 나죠. 즉 일본 죽으려고 합니다. 빚은 빚대로 겁나게 채여있고, 엔화가 170원대까지 간다고. 얘나 170원대라면 정말로 그거 뭐 그러고 많이 뭐 여행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일본이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돈이 들어올 거 아니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170원 정도 해외 120원 누가 돈 갖고 일본으로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고 있어요. 밖에서 돈 벌고 밖에서 쓰지 일본은 안 가지고 옵니다. 이게 전문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러시아는 어떠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 거의 고지됐어요. 지금 전쟁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무기들이 또 나온답니다. 그냥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세상에 그 보관용 옛날 2차 대전 때 썼던 기관총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대. 저 이제 좀 이따 망하면 저도 이제 정신 못 차린 한국인데 감히 어디 대한민국을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들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이 삼국이 전부 다 쪼그랑망태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삼국이 다 그 모양이니까 뭐냐? 통일의 적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예언들처럼. 우리 예언은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북한은요. 자, 북한 생각해보면 제가 북한은 저는 김대중이 햇볕 정책을 제일로 아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뭐 북한이 미쳤길래 햇빛 따뜻하다고 해서 옷 벗고 있겠냐고. 아니 바람 불면 막 그래요. 움츠러들어요. 옷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햇빛처럼 물을 못 벗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운명에 관계되는데 햇빛 정책으로 돈 좀 줬다고 해서 못 끊는다? 개혁 개방은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그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고 공산이 뭐 있는 재산 다 나눠갔자 그건 아닙니까? 뺏어서 안 주면 뺏어도 안 되면 죽이고 그렇게 나눠갔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좀 줬다고 해서 못 벗는다? 햇볕 정책의 허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돈 주면 더우면 선풍기 틀고 에어컨 놓을 겁니다. 절대로 벗을 놈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햇빛 정책이 아니라 이건 감없는 저수지론을 생각해요. 그 저수지에 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 마르니까. 자, 저수지에 고기가 많이 있다. 어떻게 잡을까? 물을 붓든가 아니면 쨍쨍 햇볕에다 한 달만 놔두면 마릅니다. 물이 마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국 체제예요. 돈 안 들어가게, 물 안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면 저 끝나잖아요. 지금 차단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외교관들이 탈출을 해요. 그 외교관이 보통 인물들입니까? 북한이 자기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대사관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봉급이 0.3달러? 1달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맨 꽃제비가 저기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 튀어나와요. 중국 대사관에서 튀어나왔어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사람이 튀어나가요. 사람이 모이지 않고 또 나가요. 중국도 미국을 향해서 이민하려고 멕시코까지 건너가서 중국을 탈출한 인물들이 무지하게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교관이 탈출을 한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보위부, 소장, 중장 했던 사람들도 탈북해요. 이번에 그 김정은이 비자금 3천만 불 갖고 튄 사람은 북한에서 그래도 천재에 속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 인물도 탈출했어요. 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북한이라는 저수지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누가 거기서 굶어 죽어가면서 있었겠냐고요. 아니, 보위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가장 핵심 계층이에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보위부입니다. 거기는 김정은 보호하는 팀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장, 소장 이 사람이 튀었으니 그 모든 비밀을 다 갖고 튀어본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지금 언제 멸망할 것이냐고, 언제 멸망할 것이냐를 물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태평양 전쟁 그걸 공부를 하다가 일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징조로 보여준 것이 있길래 그거 보면서 그런 망할 만하다 내가 그랬어요. 언제 그 필리핀 메가다가 필리핀을 수복하기 위해서 그때 갈 때가 1944년 10월일 겁니다. 그 10월에 등장한 것이 뭐냐? 가미카제예요. 가미카제고 그게 등장해서 이제 막 그 전화미가 보고 박치기 오고 막 그러죠. 그걸 보고 많은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갈 비행기만 주고 너 가서 죽어라 그게 한참. 너 용감하기는커녕 그렇게 무식한 놈. 그럴 정도가 되었다면 그건 많은 징조거든요. 자기 국민을 그런 식으로 죽여요? 그래서 뭐 전쟁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국이 뭐 전황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어라. 이와 똑같은 시절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동 문화 배척, 반동 문화 사상 배척, 문화. 그 청소년들, 지금 중학생들을 30명을 총살시킨 걸로 알고 있어. 그거 보면서 너희들도 끝났구나. 그 어린이들을 30명을 총살시킬 만큼 급한 거예요. 핵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소련이 핵 없다고 해서 무너졌냐. 핵이요?
문화에 대고 이 장윤정이 뭐 어머나 그 노래 속에다 핵폭탄 떨어뜨릴 겁니까? 그 시작되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향해서 핵을 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고위층은 다 튀어나가지. 어린애들, 중학생들 30명 총살시키면서 참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죠. 참나. 북한이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그거를 이간시키는 것이 손자병법에는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하죠. 손자병법은 상대가 강하다 하면 내부를 흔들어요. 그것도 이간질을 시킵니다. 삼국지를 보면 이간질로 해서 뭐 망했던 나라가 있죠. 뭐 마초도 그렇고. 그 이간질이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죠. 의심암기라고 한 번 저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들어가요. 의심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귀신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의심하게 되면. 지금 서로 못 믿고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보이고 중장도 나간 판에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혹하게 총살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북한 내부에 그 세력들이 이제 등장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김일성 그 비석에다 두고 오줌도 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다 무너졌죠. 제국이 무너질 때는 밖에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보다 내부에서 흔들려요. 중국은, 북한은 저래요. 저런 상태를 두고 언제 멸망할 것이냐를 묻는 것보다는 더 물 안 들어가게 제재를 가해야 돼요. 제재 가한다고 해서 핵을 쏜다? 있을 수도 없고. 아니, 뭐, 그냥 죽을 바에는 같이 해보. 그게 아니라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김정은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제 북한이 망할까요? 이미 망했어요. 이게 지금 예언이 우리나라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 시기